원래 이렇게 하면 박수 많이 쳐주시던데. 네, 저는 그 아카로드에서 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최우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2026학년도 영재학교 데뷔반 설명회 드디어 저희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다른 학원들 설명회도 많이 있을 텐데 저희 학원 설명회에서 많은 것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순서로는 처음에 저희 아카로드의 대표이신 문영수 대표이사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아카로드 대표 문영수입니다. 이렇게 저희 아카로드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또한 오늘 저희 20여년에 가까운 아카로드 역사 중에 저희가 이제 최고로 강력한 아카로드가 되었음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쁜 날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인사 말씀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카로드가 첫째로 우리 아카로드 과학이 최고로 강해졌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카로드에는 입시 변화를 읽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새로운 거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입시 주체를 리더할 수 있는 젊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아마 좀 이후에 설명하는 연사분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되고, 그 부분을 아마 어머님들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아카로드에는 저를 비롯해서 조창현 선생님, 한성원 선생님, 신재철 선생님 같은 중견 선생님들 계시고, 이분들이 강력한 뒷받침을 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교재, 학습관리, 상담,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 다음에 입시지도에 있어서 거의 빈틈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아카로드는 수학과학의 통합에서 거의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 요즘에 알고 계시겠지만은 대치동의 학원에서 많은 저희 학원 말고도 많은 변화들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이러한 형태들은 저가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굉장히 많이 시도해 본 부분들이고, 또한 이런 변화들은 저희 아카로드에 의해서 많이 추동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해본 바로는 현재 아카로드에는 김진수 원장님 하에 하나가 돼 있는 아카로드의 수학과학 통합체계가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머님들께서는 그동안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잠시 접어두시고 연사분들의 말씀을 잘 설명을 들으신다면 저희에 대한 아마 강한 신뢰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최종적인 결과인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드는 시작점이 오늘이다, 이렇게 될 거라고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대표님께 짧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짧게 해주셨네요. 네, 다음으로는 저희 아까 제가 영상에도 표기해놨듯이 대치동에서 유일한 원팀을 운영하고 있고, 영재학교 데뷔반에서 최고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김진수 원장님 모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소개하기 전에 일단 저희 선생님들 인사부터 다 같이 한번 하고, 좀 잘 봐달라고
한번 얼굴 도장도 좀 찍을 겸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선생님들 다 올라오세요. 예. 아이고. 네, 네. 다 오시지는 못했고, 네. 그래도 한번 얼굴 쭉 익히시고, 흔히 이제 어머니들께서 얘기하시는 그 김진수 팀이라는 분들이에요. 예. 수학의 유민우 부원장 이하 저여하고 한 5년에서 10년 정도 호흡 맞췄던 수학팀하고, 제가 아카로드 넘어와서 한 2년 정도 지금 계속 똑같은 mem버로 호흡 맞추고 있는 네, 신재호 원장님 이하의 과학팀입니다. 네, 다 같이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도 인사를 한번 제대로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카로드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진수라고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아카로드 넘어오고 나서 해마다 맛보기로라도 조금씩 연예인의 삶을 좀 느끼고 살아요. 네. 항상 해 중간 해가 이제 입시가 끝날 무렵쯤 되면 제 이제 친해진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혹은 제 편에 이제 저희 팀이 올해는 어디를 간다더라, 또 뭐 저기를 간다더라, 항상 이 얘기로 이제 늘 시작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에서 안 멈추고 이제 저희 팀이 찢어졌다, 그래서 김진수만 간다, 혹은 저희 김진수는 버리고 저희 팀만 간다, 그래서 뭐 좀 다 찢어졌다, 뭐 아무튼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김진수는 학원을 차린다더라, 아무튼 뭐 지금 떠오르는 거 하나하나를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또 말하려니까 되게 부끄러운데 연예인의 삶인가 뭐 이런 생각도 사뭇사뭇 간단히 좀 하다가 막판에 들어서 이제 가장 많이 생각을 한 건 그래도 같이 이 업계에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에도, 경쟁하는 학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저와 저희 팀이 생각보다 잘하고 있구나, 꽤 좀 막강하게 잘하고 있구나, 이런 사실 좀 스스로의 어떤 합리화거리가 좀 생기는 것 같아서 꽤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게 어떻게 다음으로 진척이 될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이제 연이 잘 돼서 내년에 실적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또 이제 승부처겠죠. 그래서 그 측면에서 많은 생각들을 좀 하면서 또 이제 내년에 입시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인사드렸던 저희 선생님들이에요. 네. 이게 또 이리 오니까 안 되네요. 이쪽으로 가서 할게요. 아까 인사드릴 때 PPT를 띄워놓을까 하다가 한 번 정도는 지금 각각의 위치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후반부에 간단히 좀 띄워놨고요. 오늘의 내용은 크게 3개의 개요를 가지고 진행이 될 겁니다. 일단 제가 2025학년도에 대한 아카로드 입시 총평을 간단하게 좀 해드릴 거고, 그 이후에 저희 이제 수학에서 유민우 부원장님 나오시고, 과학에서 박넝쿨 팀장님과 김희겸 팀장님 나오셔서 아카로드 수학 시스템과 과학 시스템 얘기를 전달해 주실 텐데, 각각의 개요마다 어머니들께 전달하고 싶은 연사들이 갖고 있는 화두가 있어요. 그 화두가 요 3가지예요. 저는 입시 총평을 하는 입장으로 지금 여기 섰기 때문에 사실 소회를 밝히는 자리잖아요. 1년간 우리가 어떻게 했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다음을 준비하겠다라는 다짐을 지금 밝히는 자리라서
제가 어머니들께 던져드리고 싶은 저의 화두는 교만함과 궁색함 사이에서 중도 지키기예요. 무슨 뜻인지는 이제 설명회를 들어보시면서 한 번 더 좀 되뇌이실 수 있는 타입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유민호 원장님 나오셔서는 이것저것 레벨별 전략들을 파헤쳐 주시면서 그와 동시에 아카로드 수학과가 가지고 있는 팀워킹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간단히 막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과학 시스템 연사분들은 나오셔서 지금 현재 아카로드 과학과에서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 학부모님들한테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타 학원에 비해서 아카로드 과학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아카로드는 뭐가 더 좋으냐. 정말 나이브하고 아주 직설적으로 많이 물어보고들 계세요. 그러면 저희는 대설명회에서부터 내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아카로드 과학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오늘 자리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학 선생님들은 나오셔서 타학원과는 다른 아카로드만의 과학의 장점을 좀 부각시키는 설명을 많이 해주실 테니까 이 안에서 기반을 두시고 많은 정보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총평을 좀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스텝은 한 줄 요약입니다. 저희 2025학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열심히 했는지를 제가 한 3개 정도의 테마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입시에 관련된 컨텐츠 연구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교재나 교수법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시기들이 있어요. 항상 주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요. 그 시기는 아이들 2차 지필고사가 끝나는 7월 중순부터 내년 입시가 시작되기 전 8월 말까지, 그리고 각 학생들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요게 기본 텀이 돼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아이들 다음 연도의 준비를 위한 컨텐츠 연구를 같이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각자의 시간 동안 각 담당 선생님들이 자기 메인 과목에 대한 개발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뒤에 가서 제가 강조를 한번 해드리기는 할 건데,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항상 1번으로 이 얘기를 해요.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습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개인 공부예요. 전달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지금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KMO나 물홀, 화홀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카로드 시스템 중에는 월수금의 수학을 듣고 화목일에 과학을 듣고 기본적인 6일의 공부를 함과 동시에 토요일날 스터디 카페를 오픈해 놔요. 그럼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만 두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예를 들어 보통 한 2시부터 해서 12시 정도까지 지금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보통은 그 시간에 제가 그 10시간 동안 상주를 해 있어요. 그래서 제 컴퓨터 갖고 와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이제 애들 관리만 하거든요. 그 개인 시간 때 저는 이제 제 교재 혹은 제 교수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각자마다 시간들이 있어서 매해마다 계속적으로 교재와 문제들 그리고 교수법의 스타일링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기출과 교재의 문제들은 올해 업그레이드된 여러 개의 문제 중에 그냥 멀리 보셔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림만 보시고도 그냥 확연하게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만 일부 선별해서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종이접기 서울, 드라이아이스 과학. 작년에 처음으로 경기 기출 문제에 2페이지 이상의 다량의 긴 지문 문항이 논문에서 발췌가 돼서 문제 유형으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재작년에 대비 못했어요. 그렇게 한 번도 나온 적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확인받고 올해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13년간 입시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건 한 번의 변화가 1년 단타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소 2년에서 3년 이상의 유지성이 좀 있어서 이거 확인되자마자 그 지필고사 끝나고 한 달 반 동안 이거 관련된 연구만 했어요. 경기 팀들은. 그래서 그에 관련된 이런 지문들의 문제를 다량으로 아이들이 훈련을 좀 했고, 거기에 컨텐츠가 유사한 문제까지 나와줘서 애들이 손쉽게 좀 풀 수 있었던, 그러니까 올해 조금 소기의 성과를 좀 잘 거뒀던 문제 중에 하나고, 그 옆에 파동 문제. 한국의 반사, 역시나 과학에도 같은 맥락의 문제고요.
통합의 아이들 삼각형 위에서의 자취, 그리고 생물에서에 대한 변화. 그냥 그림상으로만 봐도 개인적으로는, 어머니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생물 같은 건 솔직히 저도 정보가 없거든요. 지식도 없고 까먹은 지가 하도 오래돼서. 근데 그냥 문제 읽어보면 똑같은 문제인 것처럼 좀 느껴지기는 해서 어머니들도 저하고 좀 공감이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하나하나씩을 보여드렸고, 뒤에 연사분들이 나오셔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세부 체크를 하나씩 좀 세밀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때 관련된 스타일링 정보를 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네, 저희 애들 데이터 분석 정말 엄청 열심히 했어요. 아카로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생 데이터 분석은 크게 두 트랙이에요. 일단 첫 번째, 아이들 전반적인 전체 분석, 그리고 학생 개개인적인 세부 분석. 전체 분석은 일단 메인 테마는 딱 하나죠. 지원 학교별 상대 비교를 위한 분석이에요. 그걸 위해서 전체적인 모의고사를 통해 아이들 최종 학교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전국 단위에 대한 각 지역별 1인자들하고 비교 데이터로 아이들 학교 선정 후에 어느 정도 선까지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진단했어요. 학교 선정이 끝나면 서울형, 경기형, 한국형, 통합형 해서 이제 학교별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굉장히 빠르게 넘겨가지고 전혀 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지금 제가 띄워놓은 각각의 성적표를 보시면 저희 아이예요. 역삼중 아이고 서울 2반에 있었던 아이고, 대치분원에 있었대요. 두 번째 아이도 송파중 아이고 그렇대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글자가 떠오르죠. 그리고 뭐 이상한 데 있대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카로드에서 2년째 계속 진행하고 있는 종합 모의고사는 저희 자체적인 모의고사가 아니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네, 멘트가 이상하네요. 노래하는 것 같고. 네 개에 대한 메이저 학원들의 연합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각각에서 서울 학교, 경기 학교, 이 두 영재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데이터가 각 대전, 대구, 부산에서 각자 서울이나 경기를 쓸 아이들한테 데이터로 들어가요. 그걸 토대로 쓰게 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고 계시고, 저희도 반대예요. 대전과고 지망을 시킬 아이들, 그 다음에 한과영 시킬 아이들, 대구영재고 시킬 아이들, 이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그 아이들의 가장 탑그룹진이라고 하는 아이들하고 성적 비교를 하고, 거기에서 가능성이 있으면 지금 배치를 하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각 저희하고 연합하고 있는 학원들이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길래 이게 공신력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 요게 지금 각 학원별로 나온 일단 첫 번째 발표 결과예요. 일단 거의 대부분 3차는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그것까지 적지는 않았고요. 우선 선발이 된 각 지역의 학생들 멘트만 적어 놓은 거예요. 아카로드에서 일단 서울 우선 선발 13명 된 거, 대전에 있는 학원에서 대전 우선 선발 나왔고 대구 우선 선발 나왔고, 대구에 있는 지금 학교에서 서울 우선 선발 하나, 대구 우선 선발 7명, 그리고 지금 부산에 있는 학원이 오늘 지금 아마 오전에 발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제가 확인을 받지는 못했는데 작년 데이터 기준으로 하면 거의 지금 한과영의 우선 선발은 그 학원에서 거의 다 데리고 있어서 올해도 조금 비슷한 현상일 거라고 저는 지금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아이들의 기반을 두고 저희 아이들에서 비교 매칭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애들은 요 정도 선상인데 여기 써도 되나? 근데 그 아이들과 똑같은 캐릭터의 점수가 지금 타 학원의 상위 그룹진이라고 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꽤나 지원시킬 때 공신력이 좀 있었던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 좀 더 확장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라, 이렇게 해서 1차적인 전체 분석을 진행하고, 전체 분석의 틀이 나오고 나면 이제 아이들별로 세부 분석을 하는데, 세부 분석은 크게 3개의 텀이에요. 과목별 혹은 주제별 정확도를 확인을 해야 할 거고, 그 이후에는 수학 같은 경우는 계산, 과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개념이 어떻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고, 마지막 이제 그 점수 변화 관리상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어떤 학습 케어들이 일어나겠죠. 상담 및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밑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3개의 스텝을 저희는 요 4가지의 방식으로 일단 먼저 시작을 해요.
자율학습 관리 안에서 기본을 좀 잡고 그 시간에 질의응답 관리를 어떻게 할지, 아이들 학생별 세부 분석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할지, 그리고 면담 관리를 어떻게 할지. 자율학습 관리는 뭐 기본적인 흐름이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입시는 생각보다 아이들의 자율학습 시간 확보가 매우 변별력이 많이 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냥 한 5분 고민해놓고 선생님 모르겠어요? 질문 받아줘. 지가 풀어놓은 거 읽다가 잘 필기도 안 돼 있으면서 고민도 안 하고 찾아와서 또 설명해달래. 이것들을 막연하게 받아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KMO 수업할 때 전 안 그래요. KMO는 특히 1차일수록 문제 유형이 거의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막판이 되면 강사들도 바빠지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머릿속에 넣건 안 넣건 그냥 강사가 계속 반복해서 멘트를 쳐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저 문제는 저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한 대여섯 번 계속 되뇌일 정도로 아이들한테 얘기해주면 어느 정도 선내서 먹히기 때문에 점수 올리는데 꽤 효과적이에요. 근데 입시는 이렇게 갔다가는 와장창 다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자율학습에 대한 시간도 기본적으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아이들한테 질의응답이 들어가는 시스템은 첫 번째 일부뿐이에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남짓. 그리고 뒤쪽에 있는 나머지 1시간은 전혀 질문 잘 받지 않아요. 그때는 그날 배운 거 정리를 하든지 다음날 이 내용 예습해야 돼요. 이거 하고 나서 그래도 자기 자율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다. 양이 아직 소화가 안 됐다. 그때 아이들이 토요일날 자율학습 나와서 공부하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항상 돌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공부의 스타트는. 질의응답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내용이에요. 그럼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지들이 뭘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가 우선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첫 해 왔을 때부터 아카로드의 시스템, 자체 시스템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이 스터디 플래너. 스터디 플래너 뭐 되게 그럴싸해 보이지만요. 별거 없어요. 2시간 공부를 하는데 그날 배운 과목이 3과목이다. 그럼 3과목을 각자 어떤 순서로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할애해서 얼마만큼 복습과 예습을 이수해 놨느냐 그냥 숫자로 표기해 놓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일기장 같은 건데 이게 왜 임팩트를 주냐면 써놓고 난 후에 끝날 때 저희한테 사인을 받고 가거든요. 그럼 애들도 다시 한 번 더 자기가 써놓은 부분을 단 30초라도 인식하고 넘어간다고요. 그때 뭘 느낄 수 있느냐?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보더라도 지가 맨 마지막 과목을 얼마나 덜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면 다음날 수업 공부는 반대 순서로 해야 해요. 대수기하했는데 맨 마지막 조합을 선택하게 됐네. 그래서 시간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한 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하는 대표적인 과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과목이 한 1, 20분 정도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본인은 어쨌든 했으니 다 했다고 느끼거든요. 이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엄청 중요해서 이 역할은 생각보다 어머니들이 상상하신 것보다는 뭔가의 특성들을 많이 발현해주고 있더라.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요렇게 해서 아이들 공부가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이제 아이들 점검이 들어가죠. 복습 테스트 확인도 하고 라이브 테스트 확인도 하고 월말 평가도 확인하고 단답형 테스트로 아이들 정확도 점검도 하고 요렇게 해서 데이터가 나오고 나면 이제 아이들 면담을 하는 거예요. 매해마다 9월 분기 면담 일정을 작년에도 띄워드렸고 첫 해 왔을 때에도 띄워드렸고 그 시스템에서 큰 변화는 없어요. 뭐 개강하고 나서 뭐 해서 언제 월말고사 보고 언제 하고 뭐 해서 뭐 하고 이 기반 안에 본 데이터들을 토대로 아이들하고 이제 개별 면담이 진행이 돼요. 개별 면담의 내용은 보통 이 2가지 리듬 안에서 시스템이 잡혀서 모든 선생님들이 똑같은 구조로 1차적인 질문을 주고받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애들한테 데이터를 얻어두면 저 할까요? 데이터를 얻어두면 이 데이터가 있고 나서야 이제 저희는 어머니들하고 소통이 시작되는 구조예요. 어머니 저희가 봤는데요. 제 예상하기에 애가 지금 이런 것 같아요. 라고 상담하지 않았어요. 아직 한 번도. 그리고
말로만 풀어서 전화 통화로만 어머니들한테 이런저런 얘기 던져놓고 어머니들 다 까먹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이들 데이터 분석을 끝내고 저희가 나름 요약정리본을 만들어 놓고 학부모님들하고 소통할 때는 개인적으로 문자나 카카오톡 이용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1년간 이런 문자들이 막 오는 거예요. 첫 번째 1월 달에 종합모의고사 이건 제 담임반 아이거든요. 올해 이제 경기 지원을 한 친구인데 그래서 뭐 했어요. 뭐가 부족했어요. 그럼 엄마가 막 답장하고 뭐 그랬네요. 제가 뭘 걱정돼요. 그러면 또 막 뭐 3월 1일에 2차 분석도 했어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주면 걱정돼요. 또 있고. 그래서 이거 채우라고 기본기 막 문제 줘고 그럼 또 이제 엄마가 또 걱정돼요. 막 이렇게 네, 늘 걱정이시잖아요. 1년간. 예. 참고로 여기는 걱정돼요 아니네요. 걱정돼요 아니고 자소서 때 우리 아이가 성적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괜찮을까요? 였어요. 네. 또 제가 이 마지막 주차 됐을 때는 이 아이의 강점 부각을 해서 엄마들의 뭔가 불편한 마음을 진정하는 자리였던 것 같고 축약해서 얘기하느라 지금 여기까지밖에 넣진 못했는데 1년간의 얘기라서 꽤 길거든요. 9월 달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게 지금 경기 준비했던 아이의 얘기였고 이 내용이 서울반 아이도 대전, 세종, 인천, 대구 한국도 있어요. 근데 빼뜨려 먹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각 아이들 학교별로 이건 저하고 네 맞아요. 네 어찌 해야 될지 몰라서 연락드립니다. 당황스럽고 막 이러고 시작해요 항상. 언제나 의심으로 시작해서 의심으로 끝나요. 모든 대화는. 꽤 많이 진행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저하고 개인적으로 지금 주고받은 각 학교별 학생들, 그러니까 각 레벨별 학생들의 어머니와의 대화예요. 제 담임반인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제 두 번째 토요일 자율학습 시간에 하는 개인 업무 중에 하나가 자율학습하고 있는 아이들 그냥 아무나 잡아와가지고 면담 시작하거든요. 특히 데이터만 나왔다 싶으면 그리고서 그때부터 물고 트는 거예요. 학부모들하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아직 수업도 안 해봤는데 막 시작해요 그냥. 어차피 면담 몇 번 해보고 나면 점수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담임들 편에 그 아이들 지금까지 해왔던 데이터는 저한테 다 들어오니까 그거 토대로 이제 면담도 시작해요. 원장이 이 정도로 각 레벨별 학생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실제 담당하시는 담임선생님이나 담당 직접 가장 가까이서 하시는 강사들은 얼마나 많이 하겠냐 이거예요. 많이 안 할 수 없어요. 제 스타일이 생각보다 선생님들하고 논쟁하는 걸 엄청 즐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저께도 담당 선생님들 4분하고 지식을 갖추고 있는데 애들한테 왜 전달을 못할까? 그거 고민해 본 적 있나? 이거 가지고 한 2시간 동안 떠들었었거든요. 넷이서. 그러니까 말빨에서 이겨야 돼요. 적어도 학생에 대해서 뭘 더 알고 있다는 주제로 대화가 오갈 때에는. 근데 제가 생각보다 호락호락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꽤 애들 파악이 빠른 데다가 토요일 시간이 좀 여유 있게 열려 있어서 모든 그룹의 학생들을 하나하나씩 잡아도 충분히 다 얘기가 오갈 만한 시간들을 이 배경 안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몇몇 저희 담임 선생님들이 저한테 소환돼 와서 이제 논쟁을 시작하는 거죠. 그 대비를 늘 하고 계셔서 꽤나 빡세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 요걸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세 번째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 분석 끝냈고 어머니들한테 얘기 드렸고 그러면 이제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온 멘트였는데 결국 그럼 어머니들하고는 어떤 식으로 흐름이 진행되는가 라고 하면 사실 그냥 계속 의심이에요. 계속 의심. 그럼 저는 확인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또 만나서 또 의심 그리고 또 확인시켜드리고 그리고 또 의심을 한 10번 정도 하면 입시가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기가 좀 있어요. 1회차 종목 끝나고 의심 2회차 종목 끝나고 의심 종모를 한 13번에서 14번 정도 보니까 뒤에 가서 살짝 뭉개지시거든요.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학교 입시가 거의 한 두세 주 이렇게 남아 있을 때니까 내가 당신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해봐야 뭔 소용이 있냐 이래서 한 10번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항상 감사했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시는 걸로 꼭 마무리가 잘 돼서,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이들과 1차적으로 주고받았던 소통의 고리가 어머니들한테 간접적으로 전달돼서 그에 대한 확신을 밑바닥에 좀 깔아둔 건 아니었나? 예, 저는 항상 지금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보고 계시는 성적표 라인의 분석은 그냥 이번에 서울가고 지원했던 한 학생의 데이터예요. 1회차부터 12회차까지 시험을 봤고,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난리예요. 183명인데 수학 131등하고 과학 28등에서 전체 64등. 그러다가 갑자기 54등까지 올라가, 그러다가 다시 또 갑자기 98등까지 떨어졌다가 107등까지 아예 막 내려가 버렸다가 갑자기 31등으로도 막 갔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중구난방이에요. 예. 두 번째 학생도 비슷해요. 이 학생은 시작점이 막 스타트가 좋진 않았는데 요 턴부터 이제 확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중반부 되고 나니까 확 떨어지더니 계속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11등 했다가 65등 했다가 막 39등 했다가 75등 했다가 막 이러고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테스트를 보면 이제 얼마나 막 미치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문자가 오는 거죠. 선생님, 서호 양반 이대로 괜찮은 건가요? 성적 관련 상담을 원해요. 너무 안 나와요, 수학 성적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방법 어떻게 해요? 개별 상담 아이랑도 좀 해주세요. 총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막 미친 듯이 오는 거죠. 이게 한 달 남았는데. 두 번째, 이게 좀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제 입장에서. 저 1년 진짜 많이 고생했어요. 네. 두 번째 학생은 아까 서두에 아까 두 번째 학생 보셨듯이 시작점이 좋았고 KM 스펙도 꽤 가지고 있었던 학생이라 탑반에서 시작을 했던 친구였는데 중간에 그렇게 막 거꾸러지기 시작하면서 아카로드 김진수입니다. 뭐 종목 이때가 제가 아마 지금 작년 이제 올해 레벨로 치면 5반, 그러니까 중간반. 이제 어머니들 대상으로 쳤을 때는 이제 그 레벨을 좀 바꿔서 R반으로 지금 명칭을 좀 바꿔놨는데 Q하고 O하고 너무 알파벳이 헷갈린다 그래가지고 자꾸 그 반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1월달 시작하면서 한 4단계 떨어진 거예요. 4단계인가 5단계까지. 그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면 우연히 담임이 이제 원장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 저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어떻게든. 그리고서 이제 2달을 막 미친 듯이 또 시켰고 어떻게 해서 이제 다시 Q로 올라가면서 계속 레벨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점잖게 저한테 막 뭐라 하시진 않으셨어요, 사실. 예. 근데 얼마나 속이 쓰렸겠나 싶어요. 예. 근데 두 아이 다 네, 우발됐어요. 첫 번째 그 난리 났던 친구 강남구 우발됐고 두 번째 그 확 폭망했다가 다시 올라간 친구 서초구 우발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저한테 감사 문자가 막 올 거 아니에요? 그때 느끼는 거죠. 아, 얼마나 괴로웠는가에 대해서. 당시에 표현을 안 하셨어도 마지막에 이제 문자를 막 저한테 두 번째 어머니 특히 막 쏟아주셨어요. 2개, 3개 연달아서. 너무 감사했어요로 시작해요. 하지만 너무 힘들었어요로 끝나요. 네. 근데 결과가 좋으니까 웃으면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상담을 몇 차례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받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명분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데이터가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나 너무 들쭉날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미뤄도 되겠느냐. 첫 번째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영재고 입시 그만할 생각까지 굉장히 깊게 많이 하셔서 남모르게 아이 설득도 많이 하셨었대요. 근데 아이가 너무 끝까지 마무리를 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투철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엄마는 선택권이 없어요. 저한테 닥달하시는 수밖에. 그렇게 해서 대화가 미친 듯이 이제 오가는데 저는 저대로 할 수 있는 말이 없으니까 결국은 제가 내뱉을 수 있는 내용은 아이하고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느꼈던 체감적인 느낌, 그리고 그동안 해오면서 비슷한 사례가 제 머릿속에는 꽤나 좀 많거든요, 사실. 그게 경험이 가져다주는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결국
다 요약하면 한마디밖에 못 던졌죠.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근데 거기서 아이를 보고 아이한테 확인을 하셨을 거고 최종적으로 강사가 던지는 멘트를 끝까지 신뢰하기란 꽤 쉽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매우 감사한 어머니 중에 하나이면서 동시에 그래도 나름 아이하고는 혹은 엄마하고는 어느 정도 신뢰의 물꼬는 조금 텄나 하는 이제 좀 다짐, 안심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던 각자의 선생님들마다 그런 학생들의 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내년도에 준비를 아카로드에서 함께 하시게 된다면 저 이하 어떤 선생님들과 어떻게 연결이 돼서 연을 맺고 가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의식하거나 의도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이게. 하지만 어딘가 하나는 걸릴 거라는 거. 그리고 그들은 생각 이상으로 아이들하고 어머니들한테 전달해드릴 시간이 부족한 거지 아이들하고는 수시로 꽤 이것저것 얘기를 좀 많이 1년간 산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요 얘기를 전달해 드렸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저희 수업 퀄리티 올리려고 진짜 많이 노력하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 주기를 시작으로 해서 교재 개발도 해요. 문제 개발도 하고. 근데 그와 함께 교수법 개발을 항상 계속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는 팀이에요. 그럼 교수법 개발에는 어쨌든 뭔가 루브릭 라인이 있어야 돼요. 평가 지표가 있어야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평가 지표를 제 경험에 의거해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제 경험이 100% 신뢰적일 수 있는 문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카로드의 지금 수과학팀은 전부 다 지금 연구자리 잡았던 연구 지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습을 강조하는 거예요. 글을 읽어드리는 것보단 영상 하나 간단히 5분 정도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 하나를 좀 틀어드릴게요. 이것으로 틀어주세요. 창의 수학을 한다는 게 뭘 하는 건지 그동안 니네가 해왔던 병시 수학이랑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건지 요건 조금 알고 가야 되니까 흔히 말해서 어떤 수학적 창의성을 체크한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것 때문에 문제 질문의 구조가 병시 수학이랑 좀 달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보통 창의 수학, 그래서 창의성을 체크한다라고 하는 건 네 가지를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방금 써놨던 유창성, 유연성, 곱창성. 정교성. 요 네 가지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니들은 병시 수학에서 보통 어디를 다뤘던 거냐면 여기하고 여기를 다뤘던 거야. 단어의 느낌은 대충 오잖아. 정교성이라는 건 뭐겠어? 주어진 조건을 얼마나 정교하게 잘 다룰 수 있냐야. 유연성이라는 건 뭐야? 배경 지식을 얼마나 융통적이고 유연적으로 잘 사용할 거냐야. 근데 이 두 가지만 물어보면 문제 구조에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정답의 길이 하나만 있어도 돼. 관련된 정보를 많이 투여하면 투여할수록 그 정보를 다 써먹게끔 문제가 만들어지니까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1차 문제 풀이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여러 풀이라는 게 많이 없어. 거의 비슷하게 푼다고 다들. 2차도 마찬가지야. 난이도가 올라가고 뭔가 많은 개념을 물어봐도 풀이의 리듬은 거의 한정적이야. 그걸 얼마나 잘 써먹느냐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변시성 연습도 해야 돼, 꾸준히 계속. 근데 이제 입시 수학으로 넘어오면 뭐가 추가로 생긴 거야? 얘가 생긴 거야.
얼마나 독특하게 풀 수 있어? 얼마나 다양하게 풀 수 있어? 즉, 입시 문제에서의 채점은 정량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채점이 아니라 풀이 과정에 따라서 점성적으로 점수를 다 다르게 주는 채점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도 1번 풀었고 얘도 1번 풀었는데 얘하고 얘 사이에 풀이가 다르네? 답도 똑같이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뭐야? 만약에 경시시험이었으면 두 사람의 점수는 똑같았을 거야. 근데 입시에서는 두 사람의 점수가 다를 수 있어. 뭐 때문에?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연습이 들어가야 되는 건 요 두 가지를 새롭게 익히는 거지. 그 측면에서 선생님이 니네한테 대표적일 수 있는 두 개의 문제를 준 거거든. 다양성을 체크한다. 독창성을 체크한다. 그러면 어떻게 풀었을 때 조금 더 유창해지고 다양해지고 어떻게 풀었을 때 남들과는 다른 좀 독창적인 답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라인을 잡고 가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사용 지식의 배경이야. 쉽게 중등 자체로만 풀 걸 수도 있고 니네가 KMO 때 배웠던 경시성 리듬으로 풀 수도 있고 어느 쪽에 더 접근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양성의 차이도 생기고 뭔가 좀 특이한 리듬들이 생긴다. 지금의 문제는 이걸로도 풀 수 있고 이걸로도 풀 수 있어. 그래서 풀이를 두 가지로 보여줄 거야. 근데 내가 내 생각을 먼저 말하기 전에 니들은 도대체 이 문제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걸 좀 체크하려고 지금 잠깐 풀이 시간을 줬던 거였는데 어떠세요? 요게 제가 지금 5월달에 KMO 1차가 끝나고 좀 안타깝게 동상 이상이 되지 못한 친구들 대상으로 지금 바나나가 개설이 돼 있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수업을 하던 영상 중에 하나를 좀 발췌해 온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각자 어머니들마다 어떤 용어에 좀 내용이 꽂히셨는지 초반에는 창의성 지표로서 이 네 가지 얘기를 아이들한테 전달을 했고, 예. 수학 영재성을 평가한다는 내용, 과학 영재성을 평가한다는 내용도 그 지표가 있어서 이에 대한 기반을 아이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늘 첫 수업을 시작할 때 이 얘기를 좀 전달하는 편인데 선생님들이 어머니들께도 이 내용이 귀에 박혀오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이 지표가 어머니들 머릿속에 남아 있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아이들하고 저희하고 계속 주고받아야 할 메시지예요. 근데 여기서 어머니들 머릿속에 각인이 좀 빨리 되셨으면 좋겠는 건 제가 나왔던 내용의 마지막 멘트예요. 풀이가 두 가지까지 나올 수 있어서 나도 두 가지의 라인을 보여줄 건데 그 이전에 니들은 뭔 생각하고 있었냐고 문제 풀 때. 뒤의 장면은 남은 시간 동안 미친 듯이 토론을 해요. 저하고. 그러니까 1대 다의 위치에서 아이들이 이러면 어때요? 저러면 어때요? 제가 다 반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던진 메시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반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대화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겨먹을 생각을 해라 선생님을. 무조건 믿으려고 하지도 말고.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올림 공부를 해오면서 좀 오바스러울 정도로 주입식 형태가 많이 지금 몸에 배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면 주는 대로 다 맞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걸 말로 던져놔도 잘 안 바뀌더라고.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일부러 틀린 풀이 가르쳐 놓고 그 문제 무조건 복습 테스트 냈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쓰면 무조건 빵점 처리했었어요. 네. 할 거야 라고 말하고 나서 내본 적도 있었는데 영 빨리 잘 안 먹히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일단 말 안 하고 그냥 냈어요. 그럼 이제 다음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온갖 원성을 들어요. 아, 당신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냐고. 네. 근데 이제 제 논리에 항상 지죠.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는 주장에.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지표로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 정도의 잔상만 있으시면 되고, 더 기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 건 아이들이 얼마나 스스로 문제에 대한 해석, 그래서 얼마나 유연적으로, 얼마나 유창하게, 얼마나 독창적으로 잘 하고 있는가. 이건 누가 해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율학습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토요일 시간까지 빼가면서,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율학습을 어떻게 리드해 나갈 수 있을까가 저한테는, 저희 선생님들한테는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였어요. 예전부터. 해라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방법론으로 쓴 게 제가 와서 저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백날 얘기해서 해봐라라고 하고 있고 뒤에서 선생은 감시자 노릇만 하고 있으면 압박스러워서 애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건 아닐까. 여기서 뭔가 훅 하고 조금 뒤통수 맞은 상황이 한 번 있었어서 컴퓨터고 뭐고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되게 차이나게 반복해서 얘기를 좀 해요. 나는 오늘 니네 다음 시간에 혹은 다음 교재 때 쓸 문제 만들 거야. 나 집중해야 돼. 나 방해하지 마. 이렇게도 얘기했다가 뭐 어떤 날은 야, 선생도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니들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영재고도 못 가는데? 이렇게도 얘기했다가 어쨌든 계속 새로운 명분들을 똑같은 메시지인데 차이나게 주려고 꽤 애를 좀 많이 썼고, 나름 그래서 이빨 깔 것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죠. 이제 예시로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 계속 관리를 해오다 보니 그게 좋은 결과까지 좀 간 거 아닐까 하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아이고 확 갔네요. 나온 결과는 저희의 실적은 이렇습니다. 아카로드는 2025학년도에 전체 총 197명의 학생이 지원을 했고요.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2학년 프리큐반 학생 20명을 포함해서 217명의 학생이 있었고, 지금 보고 계시는 실적은 중학교 3학년 6개월 이상의 수강자들에 한해서 지금 잡아놓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1차에서 서류 탈락 28명 있었고, 그래서 총 2차 응시 인원 196명, 거기에 2차 합격 인원 지금 82.5%의 127명이에요. 127명의 플러스 알파를 지금 해놔드린 이유는 아직 한과형이 집계가 안 돼서인데, 제가 여기 연사 지금 올라오기 직전에 보고받았을 때에는 저희가 지금 한과형 지원 한 15명 정도 했는데, 제가 합격자로 확인한 아이만 지금 9명 정도 있어서 그 뒤에 지금 얼마나 더 늘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합격률이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정도 퍼센테이지라면 그래도 최고의 실적이라고 좀 자랑해 볼 만하지 않나. 저희가 앞서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4개의 리듬으로 군더더기 없이 그냥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나온 결과라서 다음 연도에 뭐가 달라질 수 있다에 대해서 크게 저희 별로 예상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이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하지 뭔가 전체적인 구조가 달라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려갈 거예요. 다짐 하나만 두고. 올해도 열심히 할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과 열심히 할 거예요. (9월) 분기의 시스템 라인들이에요. 각자마다 메인 텀으로 잡고 있는 포메이션들이 좀 있어요. 핵심 관리를 해야 되는. 이들이 왜 제일 유명해졌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순서대로 보니까 저하고 일하면서 제일 고생 많이 한 멤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상위 클래스 애들을 어쨌든 그 이전부터 계속 관리를 해와야 되는 명목이 있어서 KMO 2차 라인부터 영재고 입시 라인까지에 대한 어떤 스무스한 방식들을 계속 스스로의 방식을 공유를 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들이 사실은 제일 고생 많이 하죠. 가장 계산이 많이 흔들어지는, 개념이 가장 많이 안 잡혀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그걸 잡겠다고 1년간 제일 발버둥 치는 선생님들이니까. 작년에 처음 시작했던 고등 KMO 준비를 위해서 IMO 대표급의 퀄리티 있는 수업도 준비를 했고,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경시성으로 시작하는 물리, 화학을 기반으로 해서 경시성 보강을 위한 멤버, 창의성으로서 독창성과 유창성을 체크해야 되는 멤버,
그리고 생지의 스타트. 전부 다 기본적인 체계는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운영 라인은 이들이 이렇게 가지 않아요. 한 팀으로 다 섞여 있어요. 이건 지금 메인 관리자들이 지금 간단히 보여드린 거예요. 뒤에 가서 담당 선생님들이 얘기를 한번 해주실 거예요. 네, 이 정도면 좀 교만해질만 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근데 네, 이젠 마지막 다짐을 두고 전 내려갈게요. 예, 교만해지지 않을 겁니다. 예, 당연하다고 여기지도 않을 거고요. 근데 예, 무리수는 안 둘 거예요. 입시에 있어서만큼은요. 근거도 없이 믿어달라고 요청도 안 할 거예요. 뭔가 지름길이 있는 것처럼 특별관리 운운하지도 않을 거고요. 제가 매번 해보니까 입시는 예, 분석에 근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얼마나 정성을 쏟았느냐밖에 없어요. 지름길은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할게요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똑같은 시스템 내부 안에서 더 업그레이드해서 열심히 연구할 거고 열심히 소통할 겁니다. 학부모님들하고. 그래서 저희 믿고 올해도 잘 맡겨주시면 예, 작년과 같은 좋은 성과 잘 만들어서 어머니들한테 보답해 드릴 수 있으니까 예, 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고, 여기서 저 끝나는 거 아니니까 지금부터가 메인이시니까 예, 얘기를 집중해서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수학과 부원장 맡고 있는 유민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수학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은 저희 팀은 T코드 매스라고 이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는데, 이 T라는 게 별건 아니고요. 그 이름마다 우자가 다 들어가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지은 겁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어쨌든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 개강 일정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월반, 화반 각각 26일, 27일에 개강 예정이고요. 입학고사는 이제 여러분들 스케줄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11일부터 응시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는 해놓았어요.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아까 원장님이 잠깐 말씀은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도 영재고반이 운영 중에 있어요. 그래서 반이 각각 S5반, SG반이라고 해가지고, S5반은 한 장려급 정도 되는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중급 이론반이고요. SG반은 이제 기본 이론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나 우리는 26, 27보다 좀 빨리 들어와서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차피 저희가 테마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거라 이제 요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26일부터 다 합해져서 대개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클래스가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가장 상위반은 이제 Q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JQ반, SQ반 이 2가지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Q반은 작년에 이미 중등 2차, 고등 2차 실적이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영재고 몰입하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Q반은 고등 KMO 2차, 중등 KMO 2차 진행하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대상자가 아닌 친구들은 R반, S반, A반 이렇게 각각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입학고사 성적이랑 KM을 얼만큼 진행했는지로 구분되어서 이제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각각 보게 되는 시험 유형이 좀 다릅니다. 타입 A 같은 경우는 이제 JQ반, RS반 이렇게 3개의 클래스가 보는 시험이라 그냥 영재고 실전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입 B는 이제 SQ반, KMO 2차반 애들 대상으로 하는 시험지고, 마지막에 KMO 안 한 애들은 A반은 따로 수상화로 구성된 타입 C 시험지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진 보이시나요? 이거는 얼마 전에 저희 영재고 2차 시험 보기 전에 애들 모아두고 다 같이 좀 환영 행사, 응원식 비슷하게 한 거예요. 보시면 애들 굉장히 다 못생겼죠. 그래서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와꾸를 그 외모를 꾸밀 시간이 없어갖고 이렇게 못생겼어요. 그래서 농담이고요. 그렇게 다 공부만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어쨌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애들 데리고 이제 티코드 매스라는 걸 진행하게 될 거고요. 당연히 저희는 뭐 최고의 영재학교 입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350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전에 시모 학원에서 대치동에 영재고 데뷔하는 애들이 몇 명이냐 조사를 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인원 다 제외하면 대치동에서 이제 영재고 데뷔하는 애들이 35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간단한 산수 좀 해보면은 우리 쪽 데리고 있던 애들이 217명이고요. 비율로 따지면 62%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학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영재고 입시는 저희가 볼 때는 크게 한 6가지 정도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커리큘럼, 그리고 교재, 그다음에 교수법, 그리고 학생 평가 어떻게 하는지, 관리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생들 입시지도 어떻게 할 건지, 요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 각각의 6개를 모두 다 최고로 유지하기 위해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아카로드가 그 아카데미로 가는 로드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글쎄요. 그 아카데미로 가면 밥을 굶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로드 투 석세스라고 해서 나름대로 좀 4가지 정도로 스텝을 잡아봤습니다. 각각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 이게 9월부터 진행되는 이론 탐구 기간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기본 이론을 습득하게 되고요. 이제 조합기하 대수학 과목에 중요한 건 이제 수준별로 이론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큐반은 큐반 나름대로, 알바는 알바 나름대로, A는 또 A 나름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탄탄한 기본기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1월부터 진행하는 고난도 수업에 참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 분석을 위해서 가장 기본 되는 이제 베이스를 다지는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창의 수학이랑 마스터 클래스로 구성이 될 거고요. 창의 수학은 기초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 분석하는 영재고 방식들에 대해서 좀 탐구해 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스터 클래스는 이제 경시 기본들 위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뭐 중등 수준으로도 풀 수 있다 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경시 기본 아는 거랑 모르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한 시험이다 보니까 경시 이론을 알고 있는 애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월부터는 이제 이론 심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이 분기가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분기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급 이론들 이제 프리스킬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게 될 건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과목이 조작과 시행, 입체기하, 창의융합, 소테마 분석 등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것도 있는데 문제에 대한 끈기, 집착력을 굉장히 크게 끌어올려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늘 매년 강조드리는 거고 항상 공격을 받는 건데 아카로드 수업 너무 어렵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렵게 가르치는 데는 저는 크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뭐냐면 어렵게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서울이 이번에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재시문형 고난도 수학 비중이 좀 올라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특히나 특기할 만한 거는 이번에 3차에도 아마도 수학이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실험 설계라 그러죠. 설계가 2타임으로 나뉘어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각각 90분인데 그걸 전부 다 과학을 쓸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아마 수학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관련 연구를 꾸준하게 연습을 했던 친구들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좀 중요한데 통합형 학교라고 하는 대전, 이런 세종, 인천 이 학교들의 2차 지필 수학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배우면 제 생각에는 쉽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렵게 배우고 붙어야죠. 네. 그래서 저희는 1월 달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을 가르칠 거예요. 조작과 시행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고난도 조합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행의 공통점을 찾아서 문제를 푸는 가장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랑 오길쌤이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2차 지필고사의 핵심 변별 문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게 올해 서울과학고 3교시 4번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 문제는 보시면은 이 돌들을 시행을 뭐 이렇게 해서 요리 이렇게 옮겨갔다. 그럼 특정한 상황을 만들려면 몇 번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시행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예요.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굉장히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애들 되게 잘 풀었습니다. 아까 그 서초구 우발되었다는 엄청 막 반대 낮게 내려갔다가 우발된 애 있잖아요. 그 친구가 가채점을 했을 때 220점 만점에 130점, 120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저희가 커트라인으로 밀었던 게 105점이었는데 그 친구 우발된 이유가 이 문제를 거의 유일하게 하나의 빠뜨림 없이 완벽하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풀면 총 점수와 상관없이 우선 선발이 될 수 있다는 거 저희가 늘 강조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입체기하예요. 이 입체기하라고 하는 거는 뭐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하잖아요. 어떤 도형을 자르면 어떤 모양이 되냐. 요거를 조금 어렵게 많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게 이거를 종이에다 그리면은 단면으로 이해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해는 분명히 한계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어떻게 수업을 하게 되냐. 이게 저희 직접 아이들 프로젝터 띄워가지고 진행하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이 각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팅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수업들을 진행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좀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그 긴 제시문 형태가 좀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나 경기 한국이 그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창의융합에서 해당되는 토픽들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이게 아까 원장님이 2페이지라고 하셨는데 좀 수정을 해드리면 제시문이 5페이지였어요. 5페이지, 2장 반 정도 되는 굉장히 긴 문제를 해석하는 문제였는데 이걸 평소에 연습을 했던 친구들이 올해도 좀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지금 왼쪽 문제는 실제 한과형 기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는 저희가 교재에 넣어놨던 문제예요. 아예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정도의 연구 역량이 있기 때문에 대치동 최고라고 감히 자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그 다음에는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전 적용하는 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각 학교마다 영재학교 기출의 유형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각 유형들을 다 학습해보고 아이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거죠. 내 성향은 서울이 맞다, 아니면 한국이 맞다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하게 되고 이제 관련해가지고는 선생님들께서 다 모이셔가지고 회의를 진행합니다. 보시면은 올해 이제 아이들 회의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내신 출결 상황도 전부 다 저희가 체크하고요. 지역은 당연히 우선 선발 관련해서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체크하고 지원학교 그 다음에 상담 내역들 보시면은 그냥 단순하게 상담하지 않아요. 애들이 어떤 문제를 얼만큼 시간을 쓰고 얼만큼 조지고 이런 것들 다 상세하게 굉장히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아이들 종합 모의고사랑 그 다음 성향들 다 종합해서 지원학교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부터는 파이널 체크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당연히 아이들마다 지원 학교가 어느 정도 정해졌기 때문에 해당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금 더 능력을 배양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소서 첨삭 이것도 굉장히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데 그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은 매년 한 5,000명 정도가 올해는 좀 줄었는데 4,000명 정도가 영재학교 응시를 해요. 그러면 1차 통과율이 놀랍게도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보면은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1학년들, 2학년들 포함해서 다 생각해 보면은 엄청 많이 떨어져요. 근데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95% 이상 자소서 제대로 썼을 때 합격이 나온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특별 상담 프로그램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이들 데리고 계속 상담은 진행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배운 아이디어도 보강하면서 좀 변수를 차단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받은 카톡이고요. 보시면 왼쪽 친구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친구인데 이 우발이 안 돼서 속상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해가지고 무난히 갔고, 오른쪽 친구는 이제 올해 우선 선발된 아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아이들에 밀착돼서 관리 진행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종합 모의고사 이제 성적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점수나 등수나 이런 건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꼭 이제 들어오게 되시면 확인하셔야 되는 게 요 통계 부분이에요. 이 통계 부분 보면은 아이들이 어떤 점수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거든요. 이게 각 시험의 이제 난이도, 그다음 비중 이런 것들을 좀 공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상담할 때는 이렇게 진행해요. 야, 네가 몇 점 정도야? 그럼 보면은 여기에 엄청 많이 몰려 있지? 그럼 애들 사이에서 뭐 1, 2점만 더 받으면 등수가 확확 뛰는 구간이야. 그럼 예를 들어 네가 지금 한 문제를 더 풀어서 1점을 받는 건 어렵겠지. 하지만 네가 망했던 서술을 보강해서 1, 2점을 받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야. 그럼 네가 지금 해야 될 게 뭘까? 이런 식으로 상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데이터들 가지고 저희는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전대구 부산 뭐 유명 학원들 당연히 연합해서 모의고사 진행하고요. 이게 뭐 CMS C 무슨 학원이 자기네들이 모수가 굉장히 크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저희도 300명 정도 모수가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수준 높은 모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약점이 되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저희 테스트 관리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냥 테스트 보고 성적표 계속 발송하고 저희는 이런 식의 관리는 하지 않아요. 시험을 보게 되면 항상 시험지 다시 나눠주고요. 그 자리에서 오답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시험 본 거 제출하고 확인받고 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을 보면 점수 나오는 거 오케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재습득시키고 체화시키는가. 그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답지 나눠주고 모범 답안 훈련도 시킬 거고요. 채점 기준도 같이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게 다 종합되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서술을 해야 되겠구나 감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저희 미니 테스트라고 하는 이 스터디 카페 이 공간에 와가지고 아이들 한 30분 정도 테스트 보는 거 있거든요. 이거는 순발력이랑 정확도 위주로 훈련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 서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도 이번에 2교시 문제가 이렇게 대놓고 써 있었어요.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답은 정확하게 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 수학적 직관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직관력 훈련은 직관력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1시간, 2시간 붙잡고 있다고 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 훈련시키는 그런 테스트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직관력과 그 다음에 정확도까지 좀 같이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간표 보시면은 금요일, 일요일에 참여형 수업이 열릴 거예요. 참여형 수업이라는 건 뭐냐면 다음과 같은 플로우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과제가 배부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제를 아이들이 숙제를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발표를 진행하게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듣고 애들끼리 서로 공격하기 시작해요. 야, 너는 저 부분이 어떻게 틀렸다. 저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반격하고 또 토론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중요한 게 선생님 저는 저거랑 좀 다르게 풀었습니다 하며 나와가지고 또 발표 진행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선생님들이 피드백 주는 거죠. 너는 풀이는 뭐 어떤 부분이 좀 병신 같아. 너는 아주 잘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재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걸 하는 게 맞을까? 근데 지금은 확신이 좀 듭니다. 이걸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요새 지금 3차 진행하면서 아이들 발표도 많이 시키거든요.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학원에서도 저희 캠프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럼 저희 수업 진행한 애들이랑 타 학원에서 캠프만 듣는 애들이랑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특히나 이게 재밌다 보니까 어떤 학생은 축구하다가 발가락이 부러졌대요. 그래서 근데 다른 수업은 다 참여 안 해도 요거는 좀 오겠다. 고집을 부리기도 했던 재밌는 수업이니까 꼭 기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게 뭐냐면 인스타예요. 인스타인데 그 요새 아이들 유행하는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익명으로 이 계정한테 DM을 보내면은 자기 속마음을 얘기해주는, 대신 얘기해주는 그런 인스타 계정이에요. 거기에 어떤 그림이 올라왔냐면, 잘 보일까 모르겠어요. 잘 보이시나요? 네. 보면 어벤져스 합성해가지고 이 엄청난 퀄리티를 자랑하는데, 요 가운데 요 분이 이제 저희 양정훈 팀장님이시고, 여기 지금 탈모가 오나 지금 걱정하시는 분이 김동희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의 선생님이시고, 보시면은 모든 선생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이미지를 만든 친구가 누구냐면, 처음에는 되게 아랫반에서 시작했던 친구고 마지막에는 이제 경기과고를 지원했던 친구인데, 보시면은 모든 선생님 다 들어가 있잖아요. 보통은 나랑 안 친한 쌤은 안 넣기 마련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좀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학생들한테는 하나의 팀으로 인식이 되는구나. 그래서 외부에서 많이 흔들더라고요. 요새 디스크를 보니까 뭐 팀이 또 같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는 좀 황당했어요. 아예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저희는 저희보다 못한 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미지를 좀 준비를 해봤고, 저희는 좀 흔들리지 않는 팀워크를 바탕으로 앞으로 계속 학생들 지도할 예정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는 탑반에서부터 가장 밑에 반까지 모든 선생님이 다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소외될까 혹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듣고 계신가요? 네. 조금 길어지는 거 좀 우려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길어질 것 같은데 후회하지 않는 시간 만들어 드릴게요. 그거 좀 약속을 드리고, 일단은 사진을 한 장 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까 하는데, 이게 어떤 사진인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파리올림픽 때 양궁 남자 개인전 결승전 마지막 관역의 사진입니다. 이게 둘 다 10점이 나온 관역이었어요. 근데 이게 동점인 상황에서 한 발씩 쏘는 연장 승부였기 때문에 중심에 더 가까이 간 화살을 쏜 사람이 이기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관역의 주인인 김우진 선수가, 대한민국의 김우진 선수가 금메달을 이게 목에 걸은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정말 기적이다. 지금 이 두 화살의 중심까지의 거리 차이가 4.9mm랍니다. 4.9mm. 그래서 진짜 천운이 따랐다. 좀 기적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어느 날 문득 이 김우진 선수가 관역의 중심에 단 1mm를 다가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기적이라고 표현한 거가 조금 민망하고 죄송스럽더라고요. 뭐 아무튼 제가 지난 몇 년간 영재입시 팀장을 맡아오면서 아주 많은 질문, 거의 질타에 가까운 질문들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아카로드 강점이 대체 뭔데? 아카로드가 잘하는 게 뭐야? 심지어 김준수 원장님이 여기 처음 오셨을 때도 그 질문을 저한테 하셨는데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제 주변에 정말 고생하시고 노고와 헌신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봐오면서도 그런 질문에 대해서 멋들어진 대답 하나를 하지 못한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뭐 어떤 한두 가지 단어로 우리가 뭘 되게 잘한다 라고 말씀은 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어떤 방면에서도 단 한 발자국 앞서 있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 끗의 차이, 4.9mm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 왔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카로드 과학부 팀장 김이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문제 인식이듯이 우리가 영재 입시는 영재 학교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아마도 어머님들이 좀 많이 이야기를 듣고 오셨을 것 같아요.
영재학교 과학의 난이도가 쉬워지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시가 끝난 다음에 이 입시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시험 총평을 할 적에 이 총평이라는 것은 보통 둘 중에 하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의 난이도가 쉬워지고 있다라고 하면 야, 어려운 거 너무 집착하지 마. 그래서 기본기를 충실하게 해. 라고 강조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어려운 것에 대비해서 고난도 문제 연습풀이 하고 그리고 고급 이론 또는 선행 이론을 많이 숙지를 해야 돼. 물론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어머님들께 불안감을 드리기도 합니다. 과연 이게 계속 그럴까? 또는 애초에 이 시험의 난이도 변화라는 것을 단순한 잣대로 평가하고 확언하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단 한 발자국만 들어가서 살펴보면요. 영재학교가 어떤 문제를 어렵게 보이도록 하는, 다시 말해서 소위 말하는 변별을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익숙한 상황을 낯선 표현을 통해 제시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낯선 상황을 익숙한 표현을 통해 제시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익숙한 상황이라는 것은 중등 교과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내용에다가 거기에다 새로운 도표나 그래프를 붙여서 문항을 구성하는 방식이고요. 반대로 교과 외적인 예시 또는 실생활의 예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문제 내에서 새롭게 정의된 상황에다가 이것을 해석하거나 아니면 오류를 찾거나 설계를 해보라는 문항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을 구성하는 방식 자체가 이 소재에 대한 익숙함 그리고 표현에 대해 익숙한 정도에 따라 네 가지 정도로 범주화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경기과학이 쉽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아마 가장 큰 이유는 경기과거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소재가 대부분이 중등교과 과정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사실 살펴보면 자료의 유형이 꽤나 참신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2차 분석, 경기 2차 분석 설명회를 할 적에 이 기본기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좀 불안한 구석이 있다라고 했던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자, 비슷하게 통합형 시험도 이 자료의 복잡성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소재도 중등 범위를 벗어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유연하게 다양한 소재를 문제로 좀 구성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가 높아졌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서울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해서 아이들의 평가가 미묘하게 갈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재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데 이것들을 물어보는 방식이 조금 생소한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전형적으로 어머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실생활 예시가 나온다든지 소재 자체는 되게 생소한데 이거를 물어보는 방식은 심플한 경우 좀 이런 것들로 나눌 수가 있어서 아이들이 무엇에 자신이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갈리긴 좀 합니다. 이거는 예시 문항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범주 한과형이 빠졌네요. 한과형을 어디에다 넣을까 사실 항상 매년 고민을 하는데 저 어디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분들은 좀 굉장히 종잡을 수 없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어떤 때는 교과서의 정의를 서술해라가 그냥 문제일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나노로봇을 설계해서 구조들을 그려라. 확 가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사춘기 남학생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일단은 다양한 준비를 해야 된다 정도로만 요약하고 구체적인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항을 구성하는 방식이나 출제자의 입장에서 출제하는 방식으로서 나눌 때는 요 네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런 출제 방식이나 방향을 좀 착안해서 문항을 개발하고 아이들에게 학습시킨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제작을 한 문제고요. 모의고사 때 출제했던 문제이기도 한데 물질 대사율이라고 하는
약간은 생소한 문제에 대한 제시문이 제시가 돼 있고 이것을 몸의 크기가 커질 때 물질 대사율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고 하는 비교적 간단한 물음으로 문항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문제를 풀 적에 이 물질 대사율에 대한 소재가 생소하니까 제시문을 일단 꼼꼼히 읽어줘야 되고 이것을 체프 면적이라는 개념과 연결시어서 서술하기만 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던 문항이었습니다. 제가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해설 강의를 찍어서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이제 실장님이 업로드도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꼼꼼하게 해설까지 챙겨본 친구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왜냐? 이게 딱 한 달 후에 서울과거에서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조건이 오히려 좀 더 많았어요. 체중이 증가할 때 단위 체중당 대사율이 감소한다더라. 그러니까 너는 왜 이런지 해석만 해봐 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좀 조건이 과조건이죠.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발견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통합형인데 이 기공의 역할이나 기능은 이제 교과 지식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크게 뭐 생소함을 느끼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주변 환경에 따른 기공 크기 변화, 주변 환경에 따른 기공 개수 변화라는 자료를 첨부하게 되면 난이도가 쑥 올라가죠. 사실은 이 문제는 제가 직접 만든 문제는 아니고요. 저랑 지금 공동 연구 및 문항 개발을 하고 있는 생물팀 노성혁 선생님께서 만드신 문항인데 제가 때깔이 좋아가지고 이거 좀 훔쳐야겠다 하고 좀 째려보고 있다가 이게 또 통합형의 출제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 아주 디테일한 포인트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항의 구성 방식이 동일해요. 기공이라는 것을 소재로 쓸 때 기공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추가적인 자료로 제시를 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좀 적중을 한 거죠. 사실 적중을 한 건데 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어떤 문제 수업할 때 제가 가르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라는 확신은 솔직히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운이 좋으면 비슷한 소재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제가 확신했던 건 한 가지였어요. 어떤 문항이 출제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은 준비를 시킬 자신은 있었습니다. 재수가 없어도요. 네.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왜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됐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카로드 과학부가 어떤 학습 전략을 가지고 있고 이걸 구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지금 당장 영재반에 입반을 하시지 않는 이 중학교 1학년보다 어린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이라고 하시더라도 잘 한번 들어보시면 이 과학 공부의 방향성은 이렇게 잡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 반법론적인 측면에서 정보가 있으실 거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재학교가 공통적으로 쓰는 표현이 창의적 문제 해결력입니다. 약간 단어를 해부해 보면요, 창의적이라는 것은 이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모르는 것을 해석하고 이 낯설음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 해결력이라는 것을 좀 해부를 해봐야 됩니다. 사실 이게 좀 더 애매한 단어기는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문항 구성의 이 4가지 방식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각각의 유형이 요구하는 능력치가 조금씩 다른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문제 소재가 익숙해질수록 아이들이 문제 푸는 속도가 자기도 모르게 빨라져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걸로 시작을 해서 서술형이라든지 아니면 독해력 이런 부분들을 체나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이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애들이 그날 딱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뭐 실수 같은 거는 사소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실수가 우발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실수는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그러니까 너가 그날 그 순간에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이 닥친 게 아니라 사전에 실수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지 못한 게 원인이라고. 그러면 사전에 실수할 수 있는 요인을 어떻게 제거하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수를 어떻게 안 하냐. 이거 자녀분들이 실수 많이 하시면은 좀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오류 원인을 세분화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 하나를 푼다라고 하면 사실은 과정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거를 짚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어떤 아이가 문제를 하나 틀렸다고 하면 분명히 이 과정 중에서 오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지점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스스로. 근데 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 실수했다. 다음부터 맞아야지. 그래가지고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심지어. 그래서 본인이 받은 점수에다가 실수로 틀린 점수를 얹어서 이게 내 찐 점수다 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내가 틀렸을 때 문제 인식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정도는 반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월부터 시험을 볼 때까지 진행되는 부분이 이 오답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이게 되게 근간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자기가 어떤 문제를 풀 때 물어본 게 뭐고 내가 이거를 왜 틀렸는지를 성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답 관리를 할 때 가장 먼저 저희가 신경을 쓰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저 오른쪽 사실 이거보다 때깔 좋은 오답 노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른쪽 친구 왜 가져왔냐면, 늘어난 길이를 구하고 총 길이를 안 구해서 틀렸다. 안을 니은 히읗 받침으로 썼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른거려가지고 그냥 이거 가져와 봤어요. 이 친구가 한글 맞춤법은 틀릴지언정 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는 두 번 다시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서술력에 대한 문항인데, 이게 조금 할 얘기가 많은데, 꼼꼼하게 잘 쓰는 게 서술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서술이라는 것은 약간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위성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즉 이럴 것이다,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료랑 자기가 알고 있는 교과 지식이랑 연결하다 보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필연성을 찾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좀 와닿지 않으니까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 서울과고에서 이런 문제 출제를 했었습니다. 동물마다 산소를 운반하기 위한 호흡색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호흡색소의 종류에 따라서 동물 고유의 혈액의 색깔이 나타난다. 근데 남극에 사는 바다빙어는 혈액이 투명하대. 왜 그럴까라고 물어봤어요. 이거에 대한 실제 학생들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혈액이 투명하면 포식자에게 발견될 확률이 감소할 테니까 생존에 유리하다. 굉장히 훌륭한 접근입니다. 하지만 좋은 서술은 아닙니다. 두 번째, 극지방의 빙어는 산소를 좀 덜 써서 호흡색소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탁월한 접근입니다. 하지만 훌륭한 서술은 아닙니다. 뭐야 그러면 훌륭한 서술이? 자,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퍼펙트한 서술의 예시를 보여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이 내용입니다. 동물은 이 산소가 혈액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유의 호흡색소를 가진다. 중학교 동물생리학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극지방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산소에 대한 용해도가 높을 것이다. 중학교 화학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극지방에 사는 빙어는 호흡색소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도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빙어의 혈액은 투명하다라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그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나 추측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영재학교에서 서술형 문제를 대하는 많은 아이들의 태도가 어떤 특이한 발상을 해내고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트러블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글씨도 되게 예쁘게 잘 쓰고 시험을 볼 때마다 답안을 가득 채워서 내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점수가 너무 안 나왔었어요. 근데 앞에 보이시겠지만은 뭐뭐 해서 그랬을 것이다, 뭐뭐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투입해가지고 당위에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시문에 대한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었어서 이 생각을 좀 교정해주기 위해 되게 디테일한 코칭이 필요했던 거고, 결국에는 이 친구가 아까 오전에 확인을 해봤더니 한과형 2차를 합격을 했더라고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명확한 기준을 잡아주고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냥 꼼꼼히 쓰라고 뭉개버리면 절대 이거는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기질적으로 그래요. 자, 세 번째는 독해력이, 뜬금없이 과학학원에서 독해력이 웬 말이냐, 이게 국어학원에서 할 건데, 이 서술력이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문제였다면 독해력은 어떻게 문제를 받아들일 것이냐에 좀 더 가깝기는 한데요, 좀 쉽게 풀어드리면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을 독해력이라고 좁게 정의를 해볼게요. 제가 애들한테 드는 예시가 있어요. 야, 만약에 너가 여자친구가 있으면, 물론 없는 거 알지만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면 여자친구가 이런 말을 한다. 어제부터 맛있는 치킨 생각이다. 근데 나 지금 배고프다.
이러면 너 뭐라고 대답할래? 아, 내가 보기를 줄게. 1번 치킨 먹으러 가자. 2번 너 맛있는 건 피자가 맛있지.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일반적인 학생들은 1번을 고르거든요. 간단한 형태의 의도 파악입니다. 그러니까 피자가 맛있다는 게 사실일지언정 오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내가 어떤 답을 써도 괜찮을 것처럼 물어보는데 듣고 싶은 대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가장 음흉한 학교가 어딘 줄 아세요? 서울이에요. 얘네들은 그냥 뭐든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라고 하고 사실 먹고 싶은 게 정해져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어디에다가 숨겨놓느냐? 일단은 제시문에 숨겨놓고요. 그리고 문항마다 단이라고 괄호 표시에 풀이 조건이 있어요. 이거 애들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풀이 조건을 숨겨놓고요. 마지막은 난이도가 올라간다라 그러면 1번, 2번 내가 지나온 이전 소문항의 그 결론에서 의도를 숨겨놓습니다. 일단 그 대신에 이전 소문항은 좀 난이도가 쉽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음흉한데 영재학교가 그냥 단순히 내가 써지는 대로 쓰고, 그래서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애들이 나 되게 잘 봤다라고 하고 서울 시험을 치고 나왔는데 시험에서 떨어지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피자가 맛있다만 잔뜩 쓰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을 봤을 땐 되게 그럴싸해, 되게 정답 같아. 하지만 이 의도랑 매칭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명시적으로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아무런 서전 정보 없이 글의 순수히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그 상황이 언제가 있냐면 수능 비문학이 있어요. 수능 비문학 지문을 풀 때. 그래서 제가 구성하고 있는 교재의 상당 부분의 문제들이 수능에서 출제됐던 과학 비문학을 영재학교 문제로 패러프레이징 해서 출제를 했었고, 실제로 아이들이 이 문항을 풀다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된 문항을 풀다 보면 일단은 읽기 능력이 올라가고요. 두 번째는 배경 지식이 확장되는 효과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쭉 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 여자친구랑 덜 싸울 거예요. 그런 거 자주 하니까. 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이게 좀 요약을 한 건데, 뭐 이걸로 간단하게 사진을 찍으실 분들은 이제 사진을 찍어 주시면 되겠고, 사실 요약에 다 담기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왜 아카로드냐? 지금까지 한 게 저희 자랑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한 스푼만 좀 얹고 금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과학 메인 연사가 저희 박넝쿨 팀장님이랑 전데, 이게 나이가 좀 어리고 좀 생긴 것도 동안이다 보니까 이제 보통, 죄송합니다,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되게 경력 많고 경험 많으신 다른 선생님들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너무 좀 어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훌륭하신 경력이 오래된 선생님들이 가지지 못한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둘 다 미혼입니다. 부양해야 될 가족이 없어요. 집에 안 들어가. 저랑 넝쿨쌤의 하루의 루틴이 뭐냐면 끝나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 인사드리고 퇴근을 합니다. 왜? 그 아주머니가 12시 넘어서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 어머니께서 그러세요. 아직도 안 갔어? 그걸 매일 듣고 퇴근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말씀이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심인데, 이런 식으로 저희의 철학과 열정을 공유하고 있는 선생님들로 지금의 팀을 구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재 연구라든지 교수법 연구 또는 문항 개발에 대한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매번마다 개정하는 아카로드 모의고사는 퀄리티가 좋다라고 학생들 사이에서 이미 소문이 나 있고, 세 번째는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끈끈합니다. 선생님들끼리요. 그래서 이 학원에 붙어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학원이 이제 떨어져 있건 휴무건 이제 뭐 야간이건 간에 굉장히 카톡을 많이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물리 부분에서 뭘 잘 몰라가지고 막 괴롭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거 뭐가 어떻게 될까 하면 활발하게 어떤 교과 내용에 대한 연구, 교수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한 학생에 대해서 이 학생이 어떤 반이 좋겠냐 히스토리를 공유하거나, 이 학생의 어떤 앞으로의 좀 학교 지원이라고 던지 뭐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이제 문제를 어떤
어떻게 출제를 하고 교재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상호 토론이나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 교환까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퇴근하고 나면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는 같이 밥을 먹어요. 뭐 멤버는 좀 달라질 때가 있는데 가끔은 이제 맥주 한 잔도 할 때 있고. 근데 그 2시간, 3시간 되는 식사 시간 동안 애들 얘기만 하거든요. 애들 걱정만 해요. 아이들한테 뭘 더 해줄 수 있지? 아이들 어떻게 하면 관리가 정말 잘 돼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지?에 대한 얘기는 다음 연사분이신 박넝쿨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머님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카로드 입시전략팀장 김이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로드 과학부 팀장 박넝쿨입니다. 우선 안내드릴 게 하나 있어요. 저희가 브로셔에 지금 과학반이 뭐 화목일만 지금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화목일뿐만이 아니라 월수금도 똑같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만들어서 죄송하고요. 헷갈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수금, 화목일 둘 다 있어요. 과학반. 자, 이겸쌤이 얘기했던 거 그대로 이어서 가자면 저희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이렇게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저희의 강점이라고 하면 저희는 관찰, 소통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판단 그리고 실행력이 우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이겸쌤이 그 표현을 했잖아요. 젊다? 사실 저는 동안이 맞아요. 저는 진짜 친한 친구가 지금 첫째가 내년에 고1 올라가거든요. 저는 동안이 맞아요. 하지만 이겸쌤은 그 정도는 아니죠. 해서 젊은 것도 젊은 거지만 저희가 2020년에 아카로드에 처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계시는 화학 이주쌤 그리고 이겸쌤 저 셋이서 일주일 간격으로 들어왔는데 이주쌤이 저보다 열흘 먼저 들어오셨고 이겸쌤이 저보다 3일 먼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항상 뭘 하든 제가 막내였어요. 그렇게 해서 셋이서 구르고 굴러서 저희가 지금은 여기가 이제 스카잖아요. 아이들은 여기서 자습을 하는데 처음 왔을 때는 본관에서 그나마 제일 큰 강의실에서 설명회를 할 때도 40명이 넘으면 우리 이거 어떡하지? 자리가 없는데 이런 걱정을 하는 시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커왔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느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가장 크게 신경 쓴 부분이 이거예요. 2020년에 왔으면 2020년 9월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22학년도 시험을 봅니다. 근데 22학년도 시험이 크게 변했어요. 영재학교 중복 지원이 안 됐고요. 지금 어머님들은 중복 지원이 됐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어머님들도 계세요. 근데 중복 지원이 이제 22학년도부터 안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은 요거 개방성이 높은 열린문항과 그리고 풀이과정 자체의 평가를 강화하겠다. 학교에서 이미 영재학교에서 입학 전형을 바꿨는데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저희가 말 그대로 새끼 선생님이어서 저희의 의견을 주장하지 못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저희가 팀장을 단지 올해 아이들이 3년차 마감이고 이제 내년 아이들, 지금 새로 들어온 아이들은 4년차예요. 그 과정에서 아카로드 모의고사 전체적인 거 흐름, 수업, 교재 다 바꿔왔습니다. 정확하게 4년이 걸렸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아카로드 모의고사 좋다. 선생님 저희 아이가 아카로드 과학을 안 다녀요. 근데 과학 모의고사가 너무 좋아서 과학 모의고사를 계속 들었으면 시험을 봤으면 좋겠대요. 근데 여기에 내재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 피드백 좀 해주세요. 근데 사실 수업을 안 하면 이 아이가 어떤지 몰라요. 왜 이 표현을 썼는지 모르고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도 풀이과정을 써줘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모의고사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관찰이라는 부분이 아이들을 알아야 접해봐야 파악을 해야 어떤 부분이 어떻게 약점인지를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해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5학년도 입시 되게 이슈가 꽤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얘는 브로셔에 넣어놨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 2교시 글씨가 가장 큰 이슈였죠. 경기 2교시가 과학이 출제되지 않고 글쓰기가 나왔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마지막쯤에 말씀을 드릴 건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나는 학생들의 합격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 한 6월쯤에 과거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학부모님 한 분을 왠지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저한테 200명의 학부모님이 작년 학생들만 200명의 학부모님이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말은 정말 한두 번 통화한 사람은 저장을 안 해요. 되게 많은 어머님들과 소통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중간 입학부터는 대부분의 상담을 물리시험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전담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담을 제가 하는데 어머님들을 200명을 저장을 했으면 학생들은 얼마나 많이 만나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라는 표현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본인이 특정 어떤 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걸 의미합니다. 저희가 아이들한테 이 부분을 계속 신경을 써서 알려주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보는 아는 것이라는 건 내가 그냥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설명을 하려면 조직을 하고 재구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서술력에서 나타나요. 표현력에서 달라지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풀이별 근거, 방향성, 연계 쭉쭉쭉쭉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근데 문제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대부분의 문제는 추론 형식이에요. 대부분의 문제는 추론입니다.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네가 체크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저희는 제가 이번에 가장 크게 신경을 쓴 부분은 사실 그냥 추론만 한다고 하면 정답률이 30% 정도 나와요. 정답률이 3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 썼던 방법은 이거예요. 문제를 소문항을 이렇게 길게 했더니 정답률이 80%까지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체화, 본인이 100% 체화를 하려면 어떤 과정이 추가되면 좋을까요? 여기서 100% 체화를 하려면 저는 이 블랭크를 소문항을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100% 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죠. 다만 너무 귀찮아요. 이 문제들을 이렇게 구성하는 게 너무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카로드의 강점이 실행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혹시나 제가 한 달 사이에 마음이 변해서 교재 작업을 안 할까 봐 어머님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과정을 이제 제가 표현하기로는 후방 추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교육학 쪽에서 문제 구성에서 조건을 찾는 걸 학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게 사실 교수법을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현시적 교수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학생들에게 힌트를 주고 스스로 대화하면서 해결 과정을 찾아가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방 추론의 교육법이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통. 자, 잠시만요. 제가 지금 하품을 하시는 어머님을 6분 봤거든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도 학생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라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중요한 거 위주로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스카예요. 지금 저 뒤쪽에 보시면 학생들 테이블이 앉아 있는데 현재 앞에는 비어 있는 이유는 저희가 여기서 실험을 하기 때문이에요. 3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 실험 때문에 지금 테이블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다음 설명회부터는 뒷자리처럼 쭉 나열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래너 관리인데 제가 학생한테 플래너 예쁜 거 하나 사진 찍게 보여달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줬어요. 여학생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예쁘게 쓴
가장 예쁘게 쓴 걸 보여줬어요. 밑에가 잘 안 보이는데 자습 시작 전 확인은 이제 3교시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플래너를 작성하고 나면 체크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자습이 끝나면 자습 감독을 하시는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얼마나 했는지, 이 아이는 이 V를 하트처럼 그리는 게 너무 예쁘다고 이걸 고집하는 여학생이었는데 실제로 지금 다 통과를 해서 3차만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3차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학생이거든요.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를 합니다. 당연히 이상적인 거고 남학생들은 이렇지 않은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김진수 원장님이 보여드렸던 그런 좀 짜잘짜잘한 거 1, 2, 3만 써 있는 게 이제 보통의 남학생들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고 목차를 세워서 준비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는 사실 Q1, Q2, Q3, R 쭉쭉쭉쭉 있는데 그때그때 아이들을 판단을 합니다. 이번 주에는 아이들이 Q1, Q2가 컨디션이 좋았으니까 여기까지 진도를 나갔으니 여기까지 테스트를 보자. Q3는 그거 안 되겠다. R반은 안 되겠다. 테스트가 획일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간 테스트예요. 획일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한 주 한 주에 맞춰서 아이들 기준으로 판단해서 다시 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 면담이에요. 개별 면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매뉴얼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끝나고 거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소통의 결과로 어머님들께 어떻게 안내를 드리냐면 학원 친구 어플은 뭐 안내를 드릴 거예요. 이미 아카로들 다니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학원 친구 어플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테스트 결과는 성적표로 나갑니다. 성적표로 이렇게 나가고 지난주, 이번 주 점수, 등수 이런 표현이 있고 그리고 각 문항에 대해서 코멘트가 나갑니다. 지금 이 학생은 뭐 10월 30일에 본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현재는 물리 위주로 공부를 시키겠다. 제가 다림이었고 물리가 좀 약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4번 문항을 제대로 받은 친구가 별로 없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인기가 없는 게 딱 2번이거든요. 1년 중에. 그 중에 한 번이 이제 채점할 때 그리고 두 번째가 면접 볼 때예요. 학생들이 무게를 잡아야 되는 시기에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채점할 때도 표현에 어류가 있으면 무조건 감점을 하는데 이 학생은 만점을 받았다. 그러니까 점수만으로 판단하시지 말아라. 우리 아이는 이 아이 A라는 학생은 이번 주에 이거에 유독 신경을 썼다. 그리고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2차를 통과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안내를 드릴 겁니다. 당연히 모르시는 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다시 피드백을 주세요. 연락을 주시는데 그 전에 저희가 먼저 이제 설명회나 간담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개강 설명회가 아니라 작년 학생들 기준으로 저희가 했던 이렇게 설명회 간담회 일정이에요. 당연히 세부적인 날짜는 작년과 좀 다를 수 있지만 흐름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겨울방학, 학습상태 겨울방학, 그리고 자소서, 캠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인데 제가 스트레스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적표에 관련된 얘기예요. 저희 아이들이 꽤나 성적표에 예민하죠. 어머님들은 더 예민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이 라포라는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라포라는 게 이제 학생들과 신뢰 친밀감을 통해서 쌓아진 형성된 인간관계예요. 상호 신뢰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넣은 이유는 근데 라포라고 해놓고 이걸 띄운 이유는 경기 글쓰기 올해 출제가 됐죠. 제가 계속 설명회 6월 설명회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짜잔 이렇게 해서 작년 6월 7일에 학생 어머니한테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그걸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블러 처리를 했고 표현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정말 몰라서 물어본 건데 선생님이 화를 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를 낸 게 아니라 지금은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고 이런 시기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어머님을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머님은 당연히 이해를 하셨고 학생한테 연락을 했어요. 근데 연락을 했는데 지금 봤어요. 분명히 이 자식이 그 전날 5시에 봤을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지금 봤어요 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학생한테 코멘트를 하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입시와 당장 필요 없다. 쭉쭉쭉. 그리고 이 학생이 올해 6월 2일에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 작년 2교시에 뚜루루루
그게 제가 지금 이 표현이 제가 여태 설명회에서 보여드렸던 거고, 지금에서 밝히자면 경기 2교시에 인문학적 소양 논술형 문제를 출제하려다 말았대요. 라고 힌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사실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이 없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학생들과 라포가 형성이 된 상태로 학생들이 뭔가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고, 그 베이스가 이제 저는 라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1번은 메타인지였고요. 3번은 라포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어머님들이 낯선 표현이지만 후방 추론이라는 거. 아마 저는 이 표현이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제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있어 보이게 표현하고 싶다. 근데 오늘 새벽에 카톡이 왔습니다. 교육학에서도 후방 추론은 후방 추론이라고 그냥 표현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넣었고요. 마찬가지로 라포. 이 세 가지는 저희가 가장 크게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간단하게 아까 제가 말했죠. 학생들 관리를 한다. 제가 9월 달에 학생들과 상담했던 내용이고, 여기에 보시면 저기 흰색 글씨 보이시나요? 브롤스타즈 1시간? 본인의 장점이에요. 본인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장점인데 게임 1시간 하는 게 장점이래요. 그래서 얘기를 해봤더니 자기가 평소에 원래 하루에 게임을 3시간 하는데 3일에 1시간 한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보냅니다. 어머니께는 비밀로 하겠다고 얘기하고 받아낸 고백이다. 그래서 모른 척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만 과하다 싶으면 다시 말씀드리겠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어머님들도 모른 척 해주셔야 이제 제가 학생과 라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너 1시간 한다며? 해줄게야! 이러면 이제 저는 이제 안 돼요. 앞으로 아이들과 1년을 쌓아가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부탁드리는 부분에서는 어머님들께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저희한테 의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분기는 컨디션 관리입니다. 특강 있고 정규 클리닉도 있고, 그리고 토요일에 과목별 특강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카톡이 와요. 오늘은 쉬고 싶대요. 오늘은 너무너무 쉬고 싶대. 그래서 쉬시라고 합니다. 저도 아이들 컨디션을 보니까. 근데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이거 너무 밑에 있네요. 클리닉 시간에 오늘 수업이 중요하니까, 특히 이 학생은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다. 그 수업을 오늘 할 거니까 클리닉 시간에 앉혀서 보겠다. 그냥 쉬라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으니 쉬세요. 그 말은 저희가 쉬라고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꼭 해줘야 되는 성격이라서 그때그때 어머님들이 설명해서는 해주신다면서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어려워서 못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이제 3월 분기 약점 극복 테스트입니다. 약점 극복 테스트 빠르게 넘어갈게요. 모든 내용 평가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범 답안 나눠주고, 그리고 어머님들께 문자 드려요. 문자도 드리는데 네네네 모범 답안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복습과제 대상이다.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2차 안내 복습과제를 제출하지 않았다. 3차 안내는 없습니다. 3차 안내는 없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3차 안내는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작년 아이들입니다. 제가 매년 3월 설명회 때 보여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아이들은 아직 3차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못했는데 여기 보시면 파란색은 이제 깜지를 제출한 거예요. 여기 통과라고 하는 건 제가 채점 기준이 굉장히 깐깐하기 때문에 통과를 하는 학생이 90명, 100명이 있어도 한두 명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통과라고 하고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통과를 못한 거고 깜지는 제출한 거고 빨간색이 제출 안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2차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깜지를 제출 안 했던 애들 중에 2차를 통과한 학생은 없어요. 당연히 있죠. 뭐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없다. 그리고 최종 상태도 3차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이어진다. 올해 3월 분기 설명회는 그때는 제가 올해 아이들로 준비를 하겠지만 아마 비슷합니다. 제가 얼핏 봤을 때 아까 저희 이렇게 우발 영상 찍었던 학생들이 있죠. 한 명은 3번을 다 냈고요. 4번을 다 냈고요. 한 명은 4번을 하나도 안 냈어요. 학생들마다 이렇게 좀 편차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월 분기인데 5월 분기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주간 테스트와 결이 달라요. 5월 분기에 보는 테스트는 중3 단원에서 배우던 게 충돌은 뭐뭐를 가정한다.
이걸 채워라. 그러면 해설지에는 어떻게 나가냐면 중3에서는 그림은 뭐지만 실제 영재 시험에 출제된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 아이들이 많이 배우다 보면 헷갈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겸쌤이 자랑했죠. 미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게 있어요. 한 끗의 차이가 결과를 바꾼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 끗,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서 둘 다 최근에 대치로 이사를 했어요. 둘 다 최근에 대치로 이사를 해서 저희는 정말로 10분? 저는 휘문고 옆에 살고요. 이겸쌤은 뭐 어쨌든 그래서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한 발 더 다가가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만큼 어머님들도 믿고 맡겨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자랑 하나는 창현쌤 오시는 거. 창현쌤이 저희한테 다시 오셨어요. 저희가 판단하기에 영재 입시의 방향에서 창현쌤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대표님이 창현쌤과 얘기를 잘 해주셔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한층 더 보강되고 앞으로 어머님들께 더 많은 소통과 더 많은 좋은 결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과학부 팀장 박명풀이었습니다. 네, 어머니들 저희 한 2시간 정도 했네요. 원래 평소에 다른 학원 보면 뭐 1시간 정도 하고 끝나던데, 저희 그 팀장들이 저한테 이 파일들을 보내줬는데 파일명이 뭐였냐면 박넝쿨의 혼, 김희겸의 혼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을 담은 설명이었으니까 조금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공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민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입반 테스트 저희 8월 11일 일요일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상담실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나가시면서 저희 실장님들께 말씀 주셔도 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머님들 이제 영재 입시 하시면서 지금 이미 같이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면 뭐 여기서 친구 사귀셔도 되고, 이렇게 팀 짜셔가지고 저희 학원에 간담회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그 입반 전에 간담회 신청해 주시면 저희 선생님들 시간 내셔가지고 이제 이번 주면은 3차가 끝나기 때문에 잠깐의 여유가 있어요. 그 잠깐의 여유 시간 동안 선생님들께서 간담회 때 더 자세히 개개인별로 팀별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2026학년도 입시 저희 아카로드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